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법률 행위의 의의가 있어요.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란 말이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 그러니까 사적 자치라는 건 사사롭게, 사적. 그러니까 우리가 사적인 법률 관계들이 있죠. 우리가 공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공적인 거라는 건 국가나 지방 정부나 뭐 이런 것들과 관계없는 것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위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서는 사적 자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대원칙은 사적 자치예요. 사적 자치. 사적 자치가 나오게 된 거는 굉장히 오랜 역사적인 근원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세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억압돼 있고 통제돼 있고 규율되어 있는 거예요. 신의 뜻에 따라서 인간들은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간은 신의 받은 소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의 자유의식이 싹 트면서 인간에게는 천부적인 인권이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유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유권 중에서도 또 대표적인 것이 재산적인 형성을 할 때, 재산적인 권리관계를 만들 때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개인들끼리 자유롭게 내가 어떤 권리를 질 건지 의무를 부담할 건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사적 자치가 되겠습니다. 현행 사법제도에서는 개인 상호 간의 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관여 없이 개인 스스로가 자기 결정에 의해서 자기 의사에 따라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이게 민법의 대원칙이에요. 민법의 대원칙. 물론 사적 자치를 허용한다 손치더라도 일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100% 당사자들끼리 결정하게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 정도 규율을 하긴 합니다. 현대사회에선. 어쨌든 그래도 토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잖아요. 이제 민주주의 국가도 여러 가지 양태가 있어요.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어쨌든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개인의 자유를 우선한다, 이 뜻입니다.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국가의 의사보다 국가는 역할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개인의 자유를 가장 폭넓게 확대시키는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아주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세금도 굉장히 줄이고, 그리고 개인 간의 이런 계약에서 이것을 무효화시키는 규정도 거의 없고,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근데 이것들이, 야, 개인 간에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자유로운 거 맞아?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보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좀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게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땅을 사고 싶어. 그래서 땅을 막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내가 농지를 갖고 싶어. 그래서 농민들한테 예컨대 뭐 평야를 내가 왕창 다 사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사게 해준다. 뭐 사적 자치를 극단적으로 보장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넌 농사도 안 질 건데 네가 농지를 그렇게 많이 구입한다는 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니? 해가지고 국가가 너 하지 마, 이렇게 했다. 그러면 사적 자치를 좀 줄이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고 있고 농민이 아니고 농업법인의 소속 종업원이 아닌데 예컨대 농지를, 지금 절대 농지라고 부르는 그런 농지들을 여러분들이 산다. 안 사요. 못 사요. 그거 토지거래 그거 못 합니다.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못 끼는 데도 많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아파트를 사고 싶어. 근데 국가가 딱 봐가지고 야, 너 사지 마, 이러면 못 사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도 사적 자치를 좀 제한하는 그런 현대사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적 자치 원칙이 토대가 되고 있다, 이건 사실이에요. 자, 법률행위 의사표시라는 게 있는데, 당사자니까 법률행위를 하면 그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법률 효과라는 게 있어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라는 게 있고, 요 법률 효과를 나오게 하는 뭔가가 있겠죠. 이유. 이게 결과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나와요.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법률 효과가 나온다. 예. 요게 기본이에요. 저건 외워두세요. 법률 요건이 있으면 법률 효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이 법률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이, 사람과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고 판다, 아니면 빌린다, 뭐 이런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법률 요건에서 우리 민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법률 행위라는 게 있어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법률 행위가 민법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법률 요건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어떤 법률 행위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어떤 법률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률 행위라는 건 뭐냐? 법률 행위라는 건 의사표시, 인간의 의사표시라는 거, 요것들이 들어가 있는 법률 요건이 법률 행위예요. 하여튼 의사표시라는 것이 들어있는 법률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거를 법률 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 의사표시라는 게 반드시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의사표시라는 건 뭐냐? 당사자가 원하는, 그죠? 의사표시, 어떤 요거를 법률 효과를 바라니까 이 사람들이 법률 행위를 하겠죠. 그렇죠? 이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게 되죠. 요것이 법률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의사 표시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된다 이거예요.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된다. 여기에 준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준법률행위. 저건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인간이 내가 어떤 의사를 가졌어. 그래가지고 표시를 해.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 의사표시하고 같아. 법률행위하고 같아. 그러면 이 법률행위에서는 내가 당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의사를 표시해요. 그럼 상대방도 어떤 의사를 가지고 표시하겠죠. 이것이 어떤 법률 행위가 딱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의도한 대로 효과가 나타나요.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의사를 갖고 얘기를 하고 상대방도 의사를 갖고 얘기해. 그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법률행위라는 게 완성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해요. 이게 법률행위고, 준법률행위라는 건 어떤 사람이 의사를 갖고 얘기해요. 상대방도 어떤 의사를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합치가 됐어. 근데 당사자의 뜻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효과는 무조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당사자가 이걸 바꿀 수가 없어. 효과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된 대로 나타나는 것. 이게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법률행위는 아닌데 법률행위에 준한다 그래서 준법률행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률행위처럼 보이긴 하지만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원하는 대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얘는 그냥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게 얘가 어떤 생각을 했건 상관없이 그래서 법에 규정된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준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의사표시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또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라는 법률 요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률 사실이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법률 행위가 이제 계약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계약인데 계약이라는 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되어 있다가 이게 하나의 법률 행위로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의사표시라는 어떤 구성 성분이 하나 의사표시라는 구성 성분이 하나 있죠. 청약, 또 상대방에도 의사표시라는 구성 성분이 있어요. 승낙, 이 두 개죠, 두 개. 요것이 딱 합치가 되면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요 의사표시 두 개가 지금 합치돼 있으니까 요런 그 엘리멘터리들, 요소들,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요. 구성 성분이라고 해서 그냥 법률 사실 이렇게 부릅니다. 의사표시 없는 법률 행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자, 법률 요건이 있으면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의사표시, 이 법률 행위를 이루는 구성 성분이 의사표시 말고도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뭐라고 개별적으로 부르냐면
별개의 이름들은 있어요. 의사표시 뭐 아니면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들은 있지만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개개를 다 법률 사실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법률 사실들이 모여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고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법률 행위의 의사표시를 본체 내지 구성 성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행위와 의사표시가 동일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법률 행위의 구성 성분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의사표시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의사표시라는 게 법률 행위의 필수 요소이지만 법률 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법률 사실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관청의 허가나 신고, 뭐 이 허가가 뭐 건축 허가 같은 거, 또 인가, 그죠? 재단법인 설립 인가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도 개별적으로 법률행위 성립에 필요한 개별적인 법률 사실들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자, 법률행위의 종류가 있어요.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단독행위. 이거는 자, 이런 얘기죠. 여기에 법률 요건이 있으면, 그죠? 법률 효과가 나온다 그랬어요. 법률 요건이 있으면 효과가 있다. 근데 여기 법률 요건에 단독행위라면 의사표시가 하나예요. 의사표시가 하나. 자, 내가 의사표시를 하나 했으면 그에 따라서 그냥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이거를 단독행위라고 불러요. 혼자 하니까 단독행위입니다. 혼자 하는 것 단독행위다. 단독행위는 행위자의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사표시가 하나인데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게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게 있다. 용어 정리예요.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건데 내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단독행위도 있고 나 혼자 떠들면 효과가 생기는 단독행위도 있고 그래요. 나 혼자 떠들면 효과가 생기는 단독행위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누군가가 들어줘야만 효과가 생기는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게 유언이지 뭐 유언. 그죠? 유언은 죽는 사람이 혼자 하잖아. 혼자. 그죠? 혼자 떠들고 뭐 유서를 쓰거나 뭐 이러면 뭐 효과가 생깁니다. 유언에 대한 효과가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그죠? 또 소유권 포기. 여러분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하나 샀어요. 2,500원 주고 하나 사가지고 이거 다 마셨어. 그러면은 이 컵은 누구 소유? 여러분 소유잖아요. 다 마셨어도.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쵸? 쓰레기통에 버려요. 나는 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죠. 이거는 누가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혼자 하면 그냥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페트 컵을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리고 돌아가는데, 그죠? 어떤 할머니가 와갖고 페트병을 가져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돌아가다가 할머니 그거 제 겁니다. 가져가면 안 돼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나는 의사표시를 했다니까 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내가 버리는 순간 나로부터 소유권을 이탈한 거예요. 무주물이 된 거지.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져가는 건 뭐예요? 무주물? 습득이지. 그죠? 그거 가져가면 돼요. 그런 거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예컨대 쿠팡에서 뭘 시켰어. 그래서 박스가 왔어. 그래서 박스에 이만한 거 오잖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꺼냈어. 근데 박스를 버리잖아요. 그죠? 재활용품 그 쌓아놓는 데다가 버리든 아니면은 뭐 주택가라면은 집 앞에 이렇게 놓든 그러면 수레 끌고 와서 이거 가져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가져가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잖아. 그냥 가져가게 놔두지. 왜? 나는 소유권을 포기한 거거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어떤 법률적인 과정 사역에서 서로 간의 의사표시를 주고받잖아요. 서로 주고받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어떤 누군가를 전제하지 않아.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이전에 여러 가지의 법률적인 과정들이 전제가 돼요. 전제가 돼.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걸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채무 면제, 상계, 생소한 단어를 엄청 많이 나오죠. 자, 저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저거를 뭐 지금 막 세밀하게 알 필요는 없고, 하지만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그래야 책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취소라는 건 뭐냐면, 취소라는 건 내가 어떤 의사표시를 했어. 의사표시를 했어요. 근데 의사표시를 한 후에 내가 과거에 했던 의사표시를 소급해서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컨대 내가 뭐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백을 하나 선물해 주기로 했다 쳐. 딱 했는데 그 이튿날 싸웠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그거 사주려고 했던 거 그거 취소야 뭐 하잖아. 그러면 어제 내가 너한테 백을 증여하기로 했던 증여의 의사표시는 내가 나중에 소급적으로 없애버리겠다 이 뜻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취소는 뭐다? 취소는 소급적 소멸이에요. 소급적 소멸. 돌아가서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소급적 소멸이라고 해요. 소급,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거스를 소에 미칠 급자 아니야.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없애버린다. 이게 취소예요. 철회는 내가 의사표시를 했어. 근데 내가 철회할 거야. 그러면 그 시점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철회는. 의사표시 했는데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그죠? 내가 철회하게 되면 철회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없어집니다.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회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장래를 향해서 없애버린다. 근데 취소는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취소는 내가 어떤 의사표시를 하면 법률 효과가 생겼어요. 법률 효과가 생긴 후에, 그죠? 내가 어떤 의사표시를 했고 법률 효과가 생긴 후에 돌아가서 이 의사표시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가 없어졌으면 효과 생겼던 것도 없어지겠지. 그쵸? 이게 취소예요. 그러니까 취소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선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했는데 소급적으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발생했는데 소급적으로 없애버리는 거 취소. 철회는 내가 의사표시를 했어. 근데 아직 효과가 발생하기 전이야. 효과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의사표시 했지만. 그래서 의사표시의 효력이 나타나기 전에 장래를 향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못 발생하게. 이게 철회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의라는 건 미성년자, 뭐 책임 제한 능력자, 뭐 이런 사람들, 행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법정 대리인이 그 행위는 오케이 사인을 주는 게 동의예요. 대표적인 게 동의. 그죠?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어. 그럴 때 이 부족한 행위를 그냥 유효하게 만들어 버리는 대리인의 행위, 요게 동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추인도 비슷한 건데, 추인은 이 행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유효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동의와 똑같아요. 동의와 똑같다. 행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겠지. 그죠? 그거를 유효화 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동의와 같다. 그러면 동의와 추인의 차이점 뭐냐? 동의는 그 행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행위하기 전에 해주는 겁니다. 행위하기 전에. 네가 행위 능력이 부족하지만 네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내가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내가 그걸 오케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해라. 이게 동의입니다. 미리 해주는 거예요. 사전에. 그죠? 추인은 법정 대리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법률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사후에 나중에 유효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사전에, 추인은 사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런 단어를 공부하실 때, 암기하실 때도 최대한 간결하게 외우시면 돼요. 최대한 간결하게. 그러니까 동의는 사전에, 추인은 사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취소는 소급적으로, 철회는 장래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 해제라는 건 해제. 자, 법률 행위를 했어요. 법률 효과도 발생합니다. 법률 효과 발생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소급적 없애는 거예요. 소급적으로. 자, 소급적으로 없앤다는 측면에서는 취소와 같잖아요. 그죠? 법률 효과가 발생했어.
근데 소급해서 없애. 이거 취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해제와 취소는 소급적으로 의사표시를 없애가지고 법률 효과를 나가리 시키는 거는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 해제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채무 불이행 때문에 소급적 소멸이에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 한마디로 채무자가 뭘 안 한 거야. 그래서 야야야 나 너하고 못해. 이거 나가리 시켜. 이게 해제입니다. 채무 불이행 때문에 소급적 소멸이 해제예요. 취소는 그런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없어요.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소급적 소멸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해제와 취소는 소급적 소멸은 같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 소급적 소멸. 그런데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취소는 취소 요건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무 이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없애는 겁니다.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없애. 이것도 장래를 향해서라면서요. 예,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없애는 건 같아요. 다만 철회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아직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못하게 하려고 내가 철회하면 효과 발생이 저지되는 거예요. 효과 발생하기 전이에요. 철회는. 근데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그러니까 효력을 없애는 건 맞는데 일단 자 의사표시를 하고 효력은 발생해요. 효력은 발생했는데 그 효력 발생 후에 내가 해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효력이 못 발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회는 효과 발생 전에 효과를 발생 못하게 하는 거고 이 해지는 효과가 발생한 후에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게 막는 거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채무 면제는 뭐 빚 없애주는 거예요. 채무 면제. 얘가 나한테 어떤 의무가 있어. 권리 의무상의 의무가 있어 얘가. 근데 야 그거 안 해도 돼. 내가 면제해 줄게. 그러면 채무는 없어지는 거죠. 이것도 내가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빚 까줄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오케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까주겠다. 그러면 그냥 까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계는 동질의 채권 채무가 있을 때, 동질의 채권 채무가 있을 때 대등액 상당에서 서로 간의 채권 채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상계예요. 상계. 예컨대 여러분이 어떤 친구하고 돈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 일주일 전에는 이 친구가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려갔어.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내가 이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요. 서로 간에 100만 원의 채권 채무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럴 때, 야, 우리가 100만 원씩 서로 간에 채권 채무를 지고 있으니까 똑같잖아요. 그럴 때, 야, 둘 다 이렇게 100만 원 액수에서는 없애자. 그러면 이게 상계입니다. 상계. 이렇게. 요것들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부른다. 그 다음에 계약이라는 건, 자, 법률 요건이 있으면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랬는데, 아까 단독행위는 법률 행위에서 의사표시가 하나였는데 효과가 발생한 거고 지금 요거는 자 법률 요건에 법률 사실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법률 사실이 법률 사실 의사표시라는 법률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의사표시라는 법률 사실이 이렇게 두 개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이 이렇게 대립돼요. 대립돼 가지고 요 의사가 합치가 됐다. 그러면 효과가 생기는 거죠. 효과. 법률 효과. 여기에 있는 법률 사실은 의사표시를 말해요. 의사표시들. 요걸 계약이라고 불러요. 두 개의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이라고 불러요. 청약자가 하는 게 청약이고 승낙자가 하는 게 승낙이에요. 서로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 행위이다. 민법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계약. 그죠? 계약. 민법은 채권편에서 증여. 이것도 여기에 쭉 나오는데 이것도 뭐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인문에서는 용어 설명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그래요. 낯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두 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하나씩 볼게요. 증여는 뭐냐? 증여는 계약이에요. 이것도 계약. 증여가 일방적으로 해서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계약이에요. 뭐냐? 내가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급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증여예요. 증여. 증여. 무상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줄 필요는 없어. 내가 예컨대 뭐 친구한테 생일 선물을 해주는 겁니다. 생일 선물. 뭐 예컨대 뭐 생일 선물로 내 친구한테 뭐 책을 하나 사서 준다. 증여예요. 이 친구가 나한테 내가 이걸 사줬다고 해서 기브 앤 테이크 할 필요는 없잖아요. 생일 선물인데. 그죠? 증여예요. 증여. 무상이에요. 그냥 주는 겁니다. 근데 증여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받아야 돼요. 노할 수도 있잖아. 그죠? 단독행위는 내가 의사표시를 하면 끝이지만 증여 계약은 상대방이 이 받겠다는 수락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막 가슴이 콩당콩당 했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고백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딱 선물 줍니다. 근데 여자가 이거 싫은데? 뭘 할 수 있잖아. 증여 계약이 성립 안 되는 거지 그런 거. 증여는 어쨌든 물건이 가는 건데 물건을 주는 건데 상대방이 나한테 줄 건 없어요. 내가 무상으로 주는 것, 이게 증여고, 매매는 내가 물건을 줍니다 또는 물건을 사요. 그럴 때 반드시 반대편은 뭘 줘야 된다? 돈이에요. 돈. 이거야말로 기브 앤 테이크지. 예. 이거를 매매라고 불러요. 매매는 내가 물건을 주고 또는 내가 물건을 살 때 반드시 상대방은 돈이어야 돼요. 돈, 화폐, 돈. 이걸 매매라고 불러요. 교환은 내가 물건을 주고 상대방도 물건을 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지.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줬어. 근데 상대방이 돈을 줬어. 그럼 이게 매매고, 내가 물건을 줬어. 근데 상대방도 이 물건을 줬어요. 이건 교환이에요. 아시겠죠? 물건을 주고 받는데 상대방에서 나한테 급부해 주는 게 돈이면 매매고 물건이면 교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요거 대차라고 빌리는 건 다 빌린다는 뜻이에요. 빌린다. 그러니까 뭐뭐 대차, 이거는 다 빌려 쓰는 거예요.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이런 거는 뭐예요? 다 소유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소유권. 그렇죠? 소유권을 획득하는 거야. 증여, 매매, 교환은 소유권을 획득하는 거. 근데 각종 대차들은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 대차는 빌려 쓰는 거다. 빌려 쓰는 거는 빌려 쓰는 계약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고 나중에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빌려 준 사람한테 있는 거겠지. 얘는 빌려 쓰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임대차는 뭐냐? 임대차는 내가 물건을 빌려 줍니다. 그래놓고 상대방은 뭘 줘요? 임차료를 줘요. 임차료. 대개는 돈입니다. 근데 임차료가 반드시 돈이어야 한다? 그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빌려 주는데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받고 빌려주거나 어떤 대가를 받고 빌려줄 때 이걸 임대차라고 불러요. 대가를 받고 빌려준다, 임대차. 소비대차. 이거는 내가 빌린 건 맞아요. 근데 빌린 다음에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걸 소비대차라고 불러. 소비대차. 임대차는 물건을 빌리고 그걸 그냥 사용만 해. 쓰기만 해. 그리고선 나중에 이 원물 그 자체를 돌려줘야 돼. 이게 임대차예요. 아시겠죠? 근데 소비대차는 내가 이걸 빌렸어. 근데 이걸 썼어. 그러면 나중에 돌려줄 땐 내가 빌렸던 거를 돌려줄 수는 없고 그와 똑같은 다른 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대차는 대개 가장 대표적인 게 돈 빌리는 거. 여러분이 친구한테 야야 오늘 10만 원만 빌려줘. 나 일주일 후에 알바비 나오니까 갚을게 하잖아요. 돈을 10만 원을 친구가 5만 원짜리 2장 해갖고 날 줬어. 그러면 나중에 일주일에 갚을 때 요 내가 금방 받은 5만 원짜리 2장 요걸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알바비를 받아가지고 요거는 내가 썼을 거 아니야. 썼고 동액 상당의 다른 걸 주겠죠. 그렇죠? 다른 돈을. 그러니까 일단은 소비한 겁니다. 그래서 소비 대차예요. 이게 소비 대차. 아시겠죠? 소비 대차는 공짜일 수도 있고 뭐 이자 없이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자가 있겠지만 그렇죠? 사용 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겁니다. 빌린 건 빌린 건데 대가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용 대차예요.
사용대차.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차라는 건 빌리는 거다. 빌리는 거. 소유권은 빌려준 놈한테 여전히 있다. 근데 임대차는 내가 빌리는데 대가를 주는 것이다. 이게 임대차. 소비대차는 내가 빌리는데 빌린 건 소비하고 나중에 동액상당의 다른 걸 준다. 이거예요. 소비대차는. 사용대차는 내가 빌리는데 나중에 뭐 내가 대가로 지급할 건 없다. 공짜로 빌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고용, 위임, 도급, 임치, 임치까지 여기까지도 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저거는 고용, 위임, 도급, 임치는 다 이런 거는 다 이런 건 뭔가 물건을 빌리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이거죠. 근데 요거는 그럼 물건과 물건이 매개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뭔가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예. 사람한테 뭔가 하는 거예요. 고용이라는 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사람한테 유상으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고용이에요. 유상으로 일을 시키는 것, 이게 고용입니다. 그 고용에서는 이 사용자, 돈을 주고 쓰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불러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 알겠지만 여러분들 월급 받잖아. 그러고서 상사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죠. 이게 고용이라고 불러요. 고용에서는 유상이면서 지시감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유상이면서 지시감독. 그러니까 지시감독이 없다. 그거는 고용이 아니에요. 고용이 아니야. 프리랜서지 프리랜서. 그죠? 고용은 지시감독이 있다. 위임은 사람을 유상으로 쓰는 건 똑같아 고용하고 근데 지시감독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이 사람은 지시감독은 없고 수임한 사람,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이렇게 부리는 사람, 이 사람을 위임자라고 부르고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수임자라고 부르는데 수임자는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돼요. 이게 위임이에요. 위임. 위임. 그러니까 이거는 지시감독이 전제되지 않고요.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이 위임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주면 됩니다. 목적에 맞게 일을 해주면 돼요. 이게 위임이에요. 도급이라는 건 유상으로 내가 사람을 쓰는 건데 일의 완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일의 완성. 그러니까 일을 뭐 하루에 3시간 근무하든 4시간 근무하든 상관이 없어. 그냥 요거만 딱 만들어주면 돼요. 이게 도급이에요. 도급.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컨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야, 프로그래머인데 어떤 회사로부터 사이트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그리고 납기는 한 달이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 이런 거 그리고 뭐 오더지를 받았겠죠. 그거에 맞춰서 딱 만들어서 납품하면 되잖아요. 이게 도급입니다. 일의 완성이에요. 일의 완성. 근무를 10시간 하든 20시간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고 도급은 일의 완성. 위임은 본질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면 돼. 이것도 일의 완성이 아니야. 위임은 반드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달성해줘. 이건 위임이 아니에요. 그냥 이 위임의 본질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돼. 근데 도급은 성실하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것만 완성하면 돼. 이게 도급. 임치는 사람이 사람한테 뭔가 유상으로 또는 무상으로 일을 시키는 건 맞는데 물건을 보관하게 하는 일이에요. 저게 임치예요. 물건을 보관하게 하는 것. 그게 임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에 대한 거야?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건데 고용은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일을 시키는 것. 위임은 그 위임의 본질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 도급은 일의 완성을 시켜주는 것. 임치는 물건을 보관하게 해주는 것. 이겁니다. 이렇게. 현상 광고는 그야말로 현상 광고, 돈을 보여주고 광고하는 거야. 어떤 것을 해주면 이렇게 돈을 주겠다. 그렇게 불특정 다수인한테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완성한 사람이 찾아오겠죠? 그럼 돈을 주는 것. 이게 현상 광고예요. 현상 광고. 조합은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든 인적 결합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 조합. 보통 여러분들이 동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동업. 그게 조합이에요. 조합. 무슨 농업협동조합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동업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신정기금 이건 뭐냐? 목돈을 얘한테 주고 내가 죽을 때까지 매달 얼마씩 줘라 이렇게 계약을 하고 뭐 하는 거 그게 종신정기금이지. 예. 이거는 다 특별법이 있으니까. 화해는 서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상호 양보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 이게 화해예요. 화해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 그러면 서로 양보가 있어야 돼. 서로 양보. 서로 간에 양보를 해야 돼. 그래야 화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좀 다른 것 중에 헷갈리는 게 아마 조정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뭐 이런 조정. 조정은 누군가의 양보를 전제하지 않아요. 조정이라는 건 누군가의 양보를 전제하지 않아. 하지만 화해는 각자의 양보가 필요해요. 이게 법률적인 개념이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돼. 그리고 여행이야 뭐 시간을 정해서 내가 돈을 주고 이 사람은 나한테 여행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 이게 여행 계약. 옛날에는 화해까지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여행 계약이랑 워낙 많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민법이 적용된다기보다는 특별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가지 계약들, 이건 이름이 있는 계약이라고 해서 이거를 유명계약 또는 전형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민법에서는 이렇게 전형계약 15가지를 정하고 있지만 전형계약 이외에도 자유롭게 인간들이 많이 만들어서 계약은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뭐 리스 계약이라는 것도 뭐 들어보셨을 거고 뭐 운송 계약도 있고 그렇죠? 뭐 많습니다. 그런 건 뭐 택배 배달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죠? 상관없어요. 계약은 어쨌든 대립하는 의사표시에 의사의 합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합동행위 이거는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사단법인 설립을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어떤 목표가 있어. 목표 법률 효과 어떤 특정한 법률 효과를 여러 사람이 갑, 을, 병, 정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법률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데 이 계약은 어때요? 갑과 을이 이렇게 서로 의사의 대립이 있잖아요. 대립. 그게 합치가 되면은 계약이 되는 거라며. 근데 이거는 서로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한 방향이야. 얘도 이쪽 보고 있고 얘도 이쪽 보고 있고 얘도 이쪽 보고 있고 얘도 이쪽 보고 있어. 서로 대립되지 않아요.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방향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합동행위라고 불러요. 뭐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이거다. 뭐 사단법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단법인이 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주식회사도 여러 발기인이 모여가지고 그죠? 발기인이 모여서 발기인총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 만들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였다. 뭔 목적으로? 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그죠? 그게 사단법인이에요.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만. 자, 그 다음에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성립요건이라고 하고 그 성립된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이제 유효 요건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기 단어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립 요건, 유효 요건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적인 행위 중에서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만 민법에서 다룬다고 했잖아요. 민법에서 다룬다. 인간의 사회생활 중에서 이 권리 의무와 관계에 있는 것들만 뽑아서 민법에서 컨트롤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민법에서 이것이 인간의 법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려면 뭔가 징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징표. 이러이러한 바운더리 안에는 대강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이거. 그죠? 이런 바운더리 안에서는 들어가야 이게 그런 징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테두리를 정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 테두리. 가장 근본적인 테두리. 이게 민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외곽의 근본적인 반드시 있어야 되는 테두리. 그게 뭘까? 그거를 성립요건이라고 부르자. 성립요건. 성립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라고 보려면 들어가야 하는 반드시 되는 것들. 이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 세 가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들어가 있어야 이게 법률행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학자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 내가 개밥그릇을 갖고 싶어. 개밥그릇. 예? 저 개가 갖고 있는 개밥그릇. 저게 내가 보니까 고려청자야. 고려청자. 자 목적이 있어요. 나는 저 개밥그릇을 소유권을 획득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거 10,000원에 파시죠. 이렇게 내가 얘기했어. 자 의사표시도 있어. 그리고 내가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 이거 다 사람이잖아. 그죠? 사람. 딱. 그러면은 됐어. 그러면 뭐가 당사자는 계약은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상대방이야. 근데 내가 그 개밥 그릇의 주인인 개한테 내가 떠들고 있는 거야. 어이 개님, 요 개밥 그릇 니 거 내가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요거 나한테 10,000원에 팔어. 끄덕끄덕 멍멍. 너 오케이 한 거야? 말이 안 되죠. 왜? 당사자가 인간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인간이어야 돼. 걔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쵸? 걔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쵸?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런 경우. 이 사람이 있어. 근데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야.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근데 이 사람이 엄청 부자야.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내가 그걸 사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1억 원에 넘기시죠. 이 사람도 좋대. 그러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 근본적인 테두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테두리는 일단 넓게 쳐놓을 수밖에 없어. 아무리 치매인 할아버지고 전혀 이게 뭔 소린지 모르는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일단 사람이잖아. 그죠? 나도 사람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래요 팔래요 뭐 하고 1억 원에 오케이 이것도 의사표시가 됐잖아. 그러니까 테두리는 있다 이거예요. 테두리는 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성립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뭔가 찜찜하잖아. 그죠? 치매 걸린 노인. 저 한 10억짜리인데 저거를 1억에 팔겠다는 거 오케이 했다고 저거를 그냥 1억에 네가 사겠다고? 그 말이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성립했어. 근데 그거를 실제로 1억 원을 입금하면 이 땅을 넘겨주고 이거를 법률적으로 오케이 해줄 거냐는 다른 문제다 이겁니다. 다른 문제다. 그래서 오케이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유효요건이에요. 유효요건. 응? 테두리는 크게 칠 수밖에 없어요. 테두리는 크게. 그죠? 치매 걸린 노인이건 아니면 지금 3살짜리 애기건 상관없다니까. 테두리는 넓게 쳐진다. 다만 이거를 법률적으로 오케이 해서 밀고 나가고 하려면 뭐까지 필요하다? 이것까지 필요하다 이거지. 요요건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요건은 자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의 얘기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는 어쨌든 있어. 있어. 근데 이거를 법률적으로 오케이 해가지고 민법이 싹 보호해 주려고 보니까 뭔가 찝찝해. 70 요새는 70도 청년이잖아. 90은 또 하여튼 이렇게 극단적으로 의사결정이 안 되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사람이랄지 이 사람한테 그죠? 10억짜리를 1억에 산다. 이게 좀 그래 이게 사게 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당사자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능력. 그죠? 그래서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이 제한된 사람. 이거를 제한 능력자 이렇게 부르지.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예요.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그죠? 만 19세 미만은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사리 분별할 수 있고 뭐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는 사회 경험이 적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거기다가 이게 또 재산적인 거니까 재산적인 걸 함부로 자기가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얘가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시켜 놓은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얘가 안 똑똑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미성년자를 규정해 놓은 이유는
야, 미성년자 넌 미숙하니까 넌 하지 마. 이 뜻이 아닙니다. 어. 미숙하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 미숙하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제한 능력자들 이 규정이 있는 건 야야 너는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너는 하지 마. 그러니까 민법이 이렇게 다 정해놓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멀쩡한 인간들하고 괜히 다이다이로 떴다가는 법률적으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강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강하게 보호. 그것 때문에 둔 겁니다. 제한하기 위해서 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행위는 할 수는 있지만 그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없애버립니다. 소급해서. 그러니까 예컨대 미성년자가 할아버지가 하도 이뻐해가지고 예컨대 국민학교 학생이 지금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학생이 할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하나 증여받았어. 세금도 다 냈어. 세금도 할아버지가 다 내줘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딱 돼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쯤 돼가지고 그죠? 이거를 내가 팔아버리고 싶다. 이게 시가가 뭐 한 5억인데 얘가 한 3억에 팔아버렸어. 그러면 이걸 아버지가 알았어. 그럴 때 그냥 얘가 네가 알아서 결정한 거니까 그냥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보호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돈을 주고 받고 등기까지 넘어갔다 하더라도 부모가 이걸 알았을 때 난 취소할래 그러면 주고받은 거 다 돌려주고 다 처음부터 계약 없었던 걸로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킨다 이 뜻입니다. 여기에 의사무능력이라는 게 나오죠. 의사무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상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권리능력, 그 다음에 뭐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런 게 있어요. 권리능력이라는 건 자, 법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격, 이게 이제 법에서 나한테 어떤 힘을 준다, 이게 권리라고 했는데, 그죠? 요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는 최저한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거는 권리능력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 똑똑하다 못 똑똑하다 나이가 어떻다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예컨대 갓 태어난 아기한테도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잖아. 또 내일 모레 하는 어르신한테도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유권을 이 사람이 획득하는데 나이가 중요하진 않고 언제 태어났냐가 중요하진 않아.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식물인간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게 권리능력이라고 불러요. 권리능력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인간한테 우리처럼 자연적으로 태어난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일 헷갈리는 게 인간한테는 뭐 출산한 이후에 아기가 응애한 다음에야 권리능력이 있는 건 당연하잖아. 문제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얘가 권리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 갖고 골머리가 아파지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얘가 한 2달만 있으면 태어날 건데 태어난 이후에는 뭐 권리능력 갖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 근데 지금 뱃속에 있잖아. 엄마 뱃속에. 그럼 얘는 만일에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예. 네 아빠한테는 와이프밖에 없어. 뱃속에 있는 아기하고. 근데 남편 재산이 10억이야. 그러면 그럼 어떻게? 만일에 이 아기한테 권리 능력이 없다. 태어난 다음부터 있다.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상속은 언제 계시대요? 사망시잖아. 그죠? 사망시예요.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상속이 계시대. 자, 사망시에 딱 보니까 지금 엄마밖에 없잖아요. 와이프밖에. 그러면 10억이 다 이 아줌마한테 가는 거야. 아기는 한 푼도 못 받지. 그럼 뭔가 찝찝하지 않아? 이래 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태아도 이게 요거는 좀 받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태아. 그리고 또 죽을 때. 그쵸? 죽을 때. 옛날에는 다 심장사설을 따랐습니다. 사람의 사망시기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뇌사설을 따르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뇌사, 브레인데스. 그러니까 심장사라는 건 심장이 멈췄을 때. 근데 이거는 선후가 없어요. 사람이 죽는 건 뇌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먼저 수 있고 심장이 먼저 먹고 뇌가 죽을 수도 있고 그쵸? 그거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럴 때 예컨대 뇌사에 빠졌어. 뇌사에 빠지면 보통 일주일 안에 사망하게 되는데
이 호흡기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일주일 열흘 정도면 사망하게 돼요. 인공적으로 이 사람은 스스로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만일에 그 와중에 뇌사에 빠진 이후에 자기 아버지가 사망했어. 한마디로 아들이 있고, 그쵸?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뇌사에 빠졌어. 그 이후에 뇌사 상태일 때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어. 그럴 때 이 아버지의 상속분을 요 뇌사에 빠진 아들한테도 줄 거냐 말 거냐. 그쵸? 만일에 심장사설이다. 그럼 아직 안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 상속해줘야지. 그쵸? 만일에 뇌사설을 따른다 그러면 상속 못 받지. 죽은 애니까. 그쵸?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 거고. 그리고 당사자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 이 권리 능력이란 그렇고, 의사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예요. 인간으로서 사리를 판단하고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느냐. 요거는 민법상 행위 능력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인정을 합니다. 보통 판례로 놓고 보면 한 5, 6세, 뭐 가끔 7세 요 정도 이상이면 의사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 밑으로는 의사 능력이 없어. 3살짜리, 2살짜리 이런 애들은 권리 능력은 있지만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은 없어요. 근데 한 7, 8세 이상 그러면 의사 능력은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도 생겼다. 근데 행위 능력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고, 19세 이상이면 다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판례마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르고. 그리고 법률행위의 목적이라는 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표시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게 어쨌든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이 3가지의 요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개념 이해니까 개념은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법률행위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